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대기업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직을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어두운 단어가 등장할 날도 이대로라면 멀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과 함께 생존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자리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자 수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2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48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서 이 지표를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계절 요인을 반영하면 3, 4월 2달 동안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취업자가 줄었다. 이런 식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취업자 증감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청처럼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증감을 파악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달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계절적 요인을 감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같이 이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단기적인 쇼크로 인한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사회연구원처럼 이제 이미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자료를 가지고 전월 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보면 지금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거는 3월 달에 지금 68만 명, 그다음에 4월에는 이제 3월에 비해서 34만 명 감소를 해서 총 한 102만 명이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거군요. 예, 뭐 그 조금 좀 많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드시 이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협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전일제 환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40시간을 한 명으로 치는 거죠. 20시간 일했으면 0.5명. 이렇게 해서 하면 3월 달에 209만 4천 명이 지금 감소를 했고요. 4월에는 280만 명이 취업자가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휴직한 사람들을 실업한 거랑 비슷하게 간주를 해서 그렇죠. 가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이제 일시 휴직자들이 전부 이제 일자리를 취업자가 감소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OECD의 선진국에서는 통계청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보조 지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고용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인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소속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그 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고용을 지킬 수 있는 한계 기간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얼마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예. 최대한 이제 몇 개월까지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봤는데 2개월까지라고 대답한 기업이 6.6% 정도 되고 예. 4개월까지라는 이제 대답한 응답자가 이제 1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이 이제 9.2% 이제 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기간이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6개월이 지나면 한 32.5% 정도가 이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또 보면 기업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정부의 금융 조달을 좀 쉽게 해준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업 유지에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유동성 확보를 해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한계에 몰린 대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휴직 카드를 여기저기서 쓰게 됐었죠. 예, 뭐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기업들은 이제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제 인력 감축을 안 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 요건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기업의 한 80% 정도가 지금 아직 그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고용 해고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이제 임직원의 한 80%를 무급 휴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부 다 해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에 보면 일시 휴직자가 161만 명이 달했고 4월에는 이제 지금 14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연속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예. 4월 일시 휴직자가 이제 3월에 비해서 한 12만 명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이제 비경제 활동으로 편입된 거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일시 휴직자가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고 비경제 활동이나 결국은 실직자가 실업자라 되는. 이렇게 되는 네. 이제 상황이 이제 늘어날 걸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간에 그 박사님께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기업들이 거의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뭐 정부의 지금 지원은 중소기업에 상당수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먼저 돕는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이 더 직접적인 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을 이제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생태계로 연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만 하더라도 관련 업체가 8천 개에 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제 18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실 생태계는 하나 이렇게 같이 사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대기업이 만약에 이제 부도가 된다면 줄줄이 줄도산이 나고 여기에 관련된 노동 근로자들이 이제 일자리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가 이제 자기들이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일시적인 이제 경영난을 갖고 있다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할 게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뭐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을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채 상황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지금 95.5%에 달하고 있고 예. 기업 부채는 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 부채인 국가 채무까지 합치면 GDP의 한 240%에 이제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예. 이와 이제 규모도 문제지만 사실 증가 속도를 보면 너무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IS에서는 조사한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이제 빠르게 지금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어지면서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계 차주라든가 아니면 한계 기업들의 이제 그 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가 채무 불이행이 그렇죠. 나타나게 그러니까 되면 그런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예. 이제 그런 부채 불이행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채무가 지금 그리고 이제 GDP까지 마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예.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한 50% 육박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무조건 마구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이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총체적으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 이런 거에 대해서 막상 이제 부실이 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재정을 좀 알뜰하게 필요한 곳에 쓰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일자리 사업의 테마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무너진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그 대책의 핵심이 이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우선 이번 정책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조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업까지 줄줄이 이제 셧다운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보면 이제 비대면 사업으로 크게 이제 전환이 될 거라고 이제 누구나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산업 육성 이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녹색 성장이라든가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나 4차 산업 육성 정책, 이게 말은 좀 상당히 요란했고 거창했지만은 사실은 재정만 낭비하고 별 성과가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의 4차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로 전환할 때는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고 반발도 심한데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의료업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제 많은 이제 낡은 규제로 인해서 사실 4차 산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 수준도 낮은 상황인데 규제로 인해서 또 역차별까지 받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당사자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러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인데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것을 보면 모습을 보면 사실 인기 영합적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나 뭐 사회적 통합이니 이런 걸로 인해 그걸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위원님과의 기대와는 일단은 반대로 이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선언이 시작되자마자 재계 1, 2위 기업들이 일제히 반응을 했습니다. 동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재계 1, 2위, 그러니까 초거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에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좀 싸늘한 것 같더라고요. 뭐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돈 들여서 사업하겠다고 해봐야 중소기업은 끼지도 못하고 대기업만 좋은 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산업에서 이제 기업 규모보다는 이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중소기업이 강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4차 산업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디지털 산업화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는 좀 기술 측면이나 자금 측면에서 앞서 있고 그러다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성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업체, 하청 업체들,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또 건전해지고 또 커진다면 사실 이제 중소기업들한테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중소기업, 대기업 나눠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형 뉴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이라는 건데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자.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하자. 이런 식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이번에 코로나19로 방역에 거의 성공한 우리나라가 안전하니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계획인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내서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꾸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우리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 질 수 없으니까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투자 환경을 보게 되면 그 리쇼어링 하는 유통 기업은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조차도 지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라든가 규제도 갈라파고스 규제 높은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인세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제 탈한구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하더라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외 투자한 이제 기업들이 해외 투자한 것이 855억 달러 정도에 달할 정도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하는 직접 투자도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와 같은 투자 환경을 고치지 않고 자꾸 뭐 지원만 한다고 되는 이게 유통기업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과감하게 노동계약이라든가 규제개혁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꾸준히 일자리나 뭐 관련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규제 혁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민간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필요한 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생계 위협을 받는 이제 그 서민들을 지원하는 이제 정부 역할을 이제 거기에 충실을 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자꾸 나서서 뭘 하려는 것보다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좀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기업들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거를 위해서 또 정부 지원에 기대는 이런 것도 사실 상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가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적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이제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제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는 거고 많은 기업 경쟁 기업들이 같은 동일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견뎌내고 또 새로운 산업에 가게 된다면 경쟁 기업들이 이제 망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이제 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